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EBS 교재가 아니라 화면에 보시다시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아마 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좀 넘은 것 같아요. 4월 24일 오후 3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한참 아마 이제 4교시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 틈에 저는 3월 전국연합 국어 영역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좀 풀어줘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진짜 이제 이거는 그냥 저 혼자의 어떤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채점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힘들어했는지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EBS 채점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아마도 EBS 측에서 약간의 분석 자료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 이제 거기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쭉 풀어본 결과 그냥 그 동안에 그냥 제 감을 가지고서 그냥 좀 주저리 이야기하고 몇 가지 좀 풀어줄 거 풀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국연합 모의고사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시험 쭉 풀어봤더니요. 일단 화작문은 그냥 쉬워요. 그냥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문제들이. 화법작문은 정말로 특별한 신유형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까지 문제집에서 많이 봤던 유형들 그동안에 수능 기출에서 봤던 유형들 거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이었고요. 문법 문제도 크게 킬러라고 할 만한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되게 쉽게 답이 떨어지는 편이었고 워낙에 근데 문법 자체를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워요. 늘 어렵죠 문법이. 근데 이제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좀 쉬운 편에 속하지 않았을까. 12번 정도가 다소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만 나머지 문항들은 비교적 평이하게 풀렸을 것 같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 되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그 조세 관련 지문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 컴퓨터 이진수 나오는 지문에서는 읽다가 포기한 친구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던 비문학 지문이 그 아마 세포에서 어떤 그 통증 느끼는 거였죠. 통각 수용, 통증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근데 그동안의 어떤 그 수능에서의 킬러 지문들이라고 하는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문의 성격들이 일단 대부분 다 학생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지문들이었거든요. 조세, 경제 관련 지문들 학생들 별로 안 좋아하고 워낙에 개념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된 지문,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이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지문 읽는 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문은 어려웠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는 또 쉽게 풀려요.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즉 지문 내용에 비해 답이 되는 표시가 비교적 좀 쉽게 찾아지는 그리고 명료하게 딱딱딱 드러나는 경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문을 읽을 때는 뭔가 되게 머리가 아프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었지만 막상 문제를 해결하고 근거를 찾는 과정에선 왜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오는데 이게 답이 내가 잘 푸나 싶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툭 하고 풀려버리는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요것도 이제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문학은 정말 그냥 평이했습니다. 고전문문 그 윤선도의 견해어를 혹시나 처음 본 친구들이 있다면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지만요. 사실 또 그 지문에서 24번 문제에서요. 그 보기 자료에 충신 연주다 단서를 줬어요. 견해어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어려운 느낌은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는 없었어요. 문학에서도. 진짜 이거는 정말 애들 다 틀리라고 냈구나 내지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되게 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평가들보다 평가원이 주관했던 것보다는 좀 더 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몇 가지 좀 설명을 할 텐데, 뭐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는 늘 지금 EBS 연계 교재만 하고 있어서 문법을 설명해 드릴 일이 제가 없었는데요. 문법을 조금 설명을 하고요. 비문학 정말 지문 내용에 비해 답이 쉽게 나왔고 정말 그렇게 표지가 잘 찾아졌나, 표지가 정말 지문에 탁 드러났었나, 요 이야기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의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고요. 의문 변동 이야기입니다. 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의문 변동은 약간 독특하게 한 단어 안에서의 의문 변동이 아니라 두 단어를 이어 발음하는 경우에 의문 변동을 지금 이렇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 내용에서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학습 과제 이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문 변동 유형이 뭔지, 그리고 그 예시를 찾아보라는 건데요. 예, 잘립다와 갑맥이다가 있습니다. 예, 잘 그리고 입다가 합쳐지니까 잘립다가 되고, 갑, 맥이다 합쳐지니까 갑맥이다가 되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발음이 날까? 자, 한번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잘립다의 경우는요, 잘, 그 다음에 립다라고 해서 니은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 니은 첨가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들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꼭 명심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나 이런 데서 이게 의문 변동 관련해서 함정 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초성의 이응 가지고 함정을 되게 많이 파요. 그래서 이 기초가 약간 부족하고 기초가 조금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제가 니은 첨가라고 설명을 했는데, 문제 풀 때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입다가 립다가 됐죠. 립이 됐잖아요. 아, 이응이 리을로 바뀌었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교체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쵸? 근데 교체를 찾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죽어도 답이 안 보여요. 그렇게 보면 1, 2, 3번 다 맞는 걸로 보여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에 의해서 이게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절대 소리값이 없다. 이것만 일단 잘 명심하시면 돼요. 이건 거의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도 리을이 첨가됐다라기보다는요, 니은 첨가로 봐야 됩니다. 우리말 이 자음 발음에서 첨가되는 건 니은이 첨가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니은이 첨가되고 난 다음에 이 니은이 앞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잘 립다가 됐다가 이 잘 할 때 이 밑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잘립다라고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립다의 경우에는 첨가와 교체 두 가지가 일어난 거고요. 자, 갑맥이다의 경우는 일단 먼저 하나 떨어져 나가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겹받침 중에 하나 떨어져 나가요. 시옷이 탈락됩니다. 그래서 갑맥이다인데,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갑의 이 비읍 받침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갑맥이다, 자음동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비음이 미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갑맥이다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공통된 건 교체였네요. 이게 공통된 건 교체였으니 그럼 선택지 5개 중에 2개는 날려요. 4번, 5번은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1, 2, 3번 놓고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초성의 이응이 소리값이 없다. 이거를 모르고 이응이 리을로 교체된 거야. 이렇게 이해한 친구들은요, 2번과 3번도 다 교체로 보입니다. 이응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아까 설명했지만 2번, 3번은 첨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 변동 유형 자체를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약과 잘한 일은 첨가의 사례인데 이걸 교체의 사례로 아예 사례 자체를 잘못 끼워놓은 거예요. 근데도 초성의 이응이 소리값이 없다는 이 개념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번이 다 맞는 걸로 보이고 결국은 답을 못 찾고 넘어가든지 찍고 가든지.
근데 이렇게 알아서 보면 되게 간단하죠. 예. 답은 1번이에요. 예. 책 밑에 있는 기억이요. 뒤에 있는 니은 영향을 받아서 이응으로 바뀝니다. 책 넣는다. 예.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그 문제에서 요구했던 학습과제, 잘립다 간매기다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이 음운 변동의 유형의 예시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건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절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면 좀 파악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 사실 저도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어떤 절인지 쭉 설명을 그냥 푸룩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억,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들이 많았다. 예,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들이에요. 그냥 친구들도 아니고 어떤 친구들 약속 시간에 늦은. 그러니까 얘가 친구를 꾸미죠. 그러니까 관형어의 역할은 해요. 근데 이게 문장이잖아요. 친구들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 아, 그럼 이건 절이네요. 네, 관형절이죠. 이게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입니다. 얘가.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마지막 문제를 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네, 여기죠. 마지막 문제를 풀기. 이거는 그냥 마지막 문제를 풀다라는 이 문장을 절로 바꾼 거고요. 이게 지금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죠. 무어가 어렵다. 예, 얘가 전체적으로 그냥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네요. 예, 2번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빵을 형과 함께 먹었다. 예, 나는 빵을 형과 함께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빵이 어떤 빵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빵이네. 빵을 꾸며주죠. 이게 관형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또 어떻게 온 거냐? 아버지께서 빵을 주셨다라는 문장을 바꾼 거예요. 절로. 거기서 빵만 생략하고 넣은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네. 예, 그러니까 3번도 맞는 설명이 되죠. 자, 이제 리을. 그는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했다. 이게 이제 절이 2번 들어가 있는 애예요, 얘는. 자, 일단 그는 집에 계속 머무르길 희망하는데 어떤 집이냐면 지금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이란 이 말이 집을 꾸며주고 있죠. 근데 이 지금 사는 이란 이 말은 어디서 왔지? 그는 지금 집에 산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주어 그리고 부사어를 생략한 형태의 이 문장을 절로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4번 설명도.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좀 더 길게 볼게요. 그는 무엇을 희망했어요. 자, 근데 그가 희망한 대상이 뭐냐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를 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전체 문장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희망한다. 근데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머무르기라는 명사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이 있었네요. 근데 설명에서는 선택지에서는 부사어로 쓰인 명사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죠. 자, 미음. 그들은 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이미 알았다. 예, 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도착했음. 이거 문장이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근데 이게 그들은 무엇을 알았다 라고 하는 문장의 목적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 네, 5번도 맞는 설명을 한 거죠. 네, 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이제 절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또 관형절과 명사절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을 어느 정도 하는지 사실 빨리 만나서 좀 저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네요. 네. 그다음 13번 볼게요. 개인적으로 문제였습니다. 네. 13번 보기도 1, 2로 나눠지고요. 뭐 합성명사 나오고 되게 품을 많이 줬는데 그냥 바로 2번 굵은 소금 볼게요. 자, 굵은 소금 둘로 쪼개져요. 굵은과 소금으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이건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또 소금의 품사 다들 아실 거예요. 명사입니다. 자, 그럼 굵은의 품사가 뭐지? 기본형 굵다에서 왔죠. 자, 그럼 굵다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형용사죠. 상태 나타내는 말. 움직임이 아니죠. 근데 2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니은은 동사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했다. 아니에요. 형용사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한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문제를 지금 허무하다고 한 게요. 그냥 동사 형용사 가리면 답 나오는 문제였어요. 예. 굉장히 쉽게 탁 그냥 풀려버리죠. 예. 그래도 되게 허무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요.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하래요. 그래서 이제 윗글에서 뭐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 그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시간 표현 막 되게 어려운 거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4번 보기에 보면 뭐 문장 5개 있죠. 자, 우린 이 중에서 3번 C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노였다가요. 선어말 어미 엿이 쓰였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보기 지문에 나와요. 선어말 어미 엿은 하에만 쓰입니다. 하였다. 그 이외에는 사실 엿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노였다인데 엿? 이건 뭐냐? 노이였다. 원래 노타에서 오는 말이고요. 여기에 이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의 이는 뭐지? 노타, 노이다, 피동접사. 여기에 뭐가 들어온 거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이 들어온 겁니다. 이 피동접사하고 이 엇이 줄어들면서 노였다가 된 거지. 애초부터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엿이 쓰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바로 답은 나왔던 거였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던 거죠. 네, 문법 문제도 비교적 평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보시다시피 그 처음에 의문 변동에서 이제 초성의 이응 이 소리값 없다는 개념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동사 형용사 좀 가려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였다, 노이다, 이하고 엇이 줄어서 노였다는데 이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요 답은 찾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 자, 문법은 이제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비문학 조금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왜 비문학에 대해서 그랬죠? 지문은 어려운데 문항은 쉬웠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18번 문항 있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네요. 지문도 길어요. 뭐 지문 자체가 일단 앞에 개념도 많고요. 뭐 세원, 그다음에 과세 표준, 그다음에 뭐 한계 세율, 뭐 평균 세율, 실효 세율,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비례 세율 구조, 역진 세율 구조, 누진 세율 구조, 개념 설명 엄청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고, 이것의 철학적 근거가 밀에서부터 온 거다. 근데 밀이 말한 어떤 그 균등이 뭐냐? 균등한 희생이 도대체 뭐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3가지 관점이 또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더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절대 희생 균등, 그다음에 비례 희생 균등, 한계 희생 균등, 이렇게 3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어려운 글에서 자 18번 문제 보시면 그래프까지 나왔습니다. 되게 이 정도만 돼도요 대다수의 그냥 보통의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직감하죠. 경제 관련 되게 내용도 어려운 지문에 그래프 나오는 순간 이건 끝이야. 야, 이건 뭐 안 할래 하고 아마 아예 안 푼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레짐작. 근데 이 문제 답이 되게 간단하게 떨어져요. 자, 4번 선택지 볼게요. 4번이 답인데, 자, 비례희생 균등 원칙에 의하면, 자, 그럼 비례희생 균등 원칙이 있는 부분을 가서 조금 더 살펴보면 돼요. 지금 이 그래프를 뭔가 비례희생 균등 원칙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4번 선택지는. 자, 지문을 잠깐 여기 또 옮겨놓고 볼게요. 자, 지문에서 비례희생 균등 원칙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비례희생 균등 원칙에 따르면 뭐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효용, 뭐 효용의 상실 동일해야 된다. 근데 이건 뭐냐면 어쨌든 자, 제가 색깔 바꿔놨는데 면적 베타를 면적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눈 값이어야 돼요. 면적이 포인트입니다. 비례희생 균등 원칙을 적용하려면요, 이 한계 효용 곡선에서 면적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지문에 면적을 가지고 따져라. 자, 다시 4번 선택지로 올라와서 볼게요. 자, 4번 선택지 비례희생 균등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면 GH를 G5로 나눈 값과 AB를 A5로 나눈 값이 동일해야 한다. 자, 뭔가 이렇게 나눈 값이 동일하자, 비슷한 것 같은데,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GH를 G5로 나누자, AB를 A5로 나누자. 자, 그럼 그래프에서 GH, G5를 볼게요. 자, 그래프의 노란색 살짝 제가 그어줬죠. 면적이 아니에요. GH는 선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G5도 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직선상의 어떤 그 선의 그 값을 나누는 게 아닌데, 네, 비례위생 균등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요, 이 지금 GH를 GO로 나누는 게 아니라 GHIJ 면적을 GOKJ라는 면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그냥 잘못 적용해서 그냥 선분값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4번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답이에요, 얘가. 알고 보니 진짜 별거 아니었죠. 지문의 내용은 되게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 지금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걸 판정하는 데에서는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아, 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면적이 아니었어. 얘가 답이야? 라고 되게 쉽게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으면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 정말로 면적 따져서 뭔가 구해보고 약간의 산수가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이렇게까지 갔으면 어려워졌을 텐데 문제를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안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한 지문은 어려운데 문제는 쉬운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요 다음 지문일 겁니다. 그 이진법 지문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기 있는 거 두 문제만 더 설명하고 마감을 할 거예요. 29번, 30번으로 갈 겁니다. 먼저 29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무려 3점짜리였고요. 자, 보기에서 나마하고 5번 선택지만 옮겨왔어요. 자, 나는 4비트를 1워드로 처리하는 컴퓨터가 2의 보수법을 이용해서 -3, -4를 계산한대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2의 보수법을 이용하라요. 자, 그리고 5번에서는 이 나를 어떻게 분석했냐? 자,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100에 2를 더하면 -4에 대한 2의 보수가 될 거다. 그럼 2의 보수법이 뭔지 한번 다시 더 볼게요. 지문에 나옵니다. 2의 보수법은 거기 지문에 가라고 밑줄친 부분하고 그 다음 문장. 자,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음수 표현 방식이 2의 보수법이다. 그리고 나오죠.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데이터 비트에 1을 더한다. 그냥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2를 더하래요. 그게 2의 보수법이래요. 자, 5번 선택지를 보세요.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냈대요. 근데 바로 2를 더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문에서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지문대로 맞게 바꾸면, 자, 나의 경우 -4의 절대값을 이진수로 나타낸 100을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 2를 더하면 2의 보수법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 노란색 말 1의 보수로 나타낸 다음이라는 이 말이 선택지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지문 내용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2의 보수법이라는 게요. 자, 일단 -4의 절대값은 100입니다. 4의 이진수니까 100. 선생님 4의 이진수가 100인 건 어디에, 혹시나 그런 생각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지문 저기 어휘풀이에 보면 다 나와요. 이진수 한 다음에 1, 2, 3, 4, 5, 6, 7은 이진수로 어떻다. 그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4의 절대값은 4의 이진수니까 100. 자, 이거를 다시 1의 보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럼 100의 1의 보수는 더해서 다시 1이니까 1의 보수 개념은 거기 나옵니다. 1의 보수법 부분에 1에 대한 1의 보수는 0이고 0에 대한 1의 보수는 1이에요. 그러니까 100의 1의 보수는 바뀌는 거예요. 011이 되는 겁니다. 011. 자, 여기에 1을 더해요. 011에. 그럼 이게 이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2가 되니까 0이 되고 한 자리 올라가요. 다시 또 1 더하기 1, 0이 되고 한 자리 올라가서 1. 그래서 1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음수 나타내는 음수 표시 비트 앞에 하나 붙이면 1100 이런 -4가 돼요. 2의 보수법을 통해서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음수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계산은 그냥 제가 예로 보여준 거고요. 이거 안 해도 답은 나오죠. 이렇게 지문 내용과 일치불일치 가지고서 그냥 답은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밑줄 친 가를 본 김에 30번 문제도 좀 볼게요.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진짜 계산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계산 안 하고 답 나옵니다. 자, 가의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는데요. 가를 보시면 자,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음수 표현 방식이에요. 첫 번째 주목할 건 이겁니다.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 자, 그럼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문제점?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그 지문에서 바로 위에 보면 예, 계산값이 0000 또는 1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데 바로 윗 문단은 일의 보수법 설명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0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이 문제점은 바로 일의 보수법에서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보수법에서 무엇이 예, 2의 보수법에서 어떻게 바뀌니까 해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30번 1번부터 5번 선택지 중에요. A에 들어갈 건 1의 보수법이 들어와야 되지 부호와 절대값은 상관이 없어요. 2의 보수법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선택지 3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2번 중에 하나예요. 50% 확률. 이 50%의 확률을 100으로 바꿔주는 건 예, 음수 표현 방식입니다. 자, 이 지문에서요. 음수 표현 방식은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음수 표시 비트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이었단 말이에요. 1.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최상위 비트를 1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수 표현 방식이 문제인 거지 양수 표현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문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음의 정수를 표현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호와 절대값은 이렇게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의 보수법을 썼지만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2의 보수법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한다. 2단계로 가는 거고요. 머릿속에 딱 붙들어 두는 건 바로 음수 표현 방식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 이제 30번 선택지 A에 들어갈 건 1의 보수법 1, 2번 중에 하나고 그럼 B 무엇이 2의 보수법에서 바뀌는 건데 음수 표현 방식만 찾으면 돼요. 양수 표현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B에서 하나는 0000 하나는 1111 근데 맨 앞에가 0인 1번 선택지는 이건 양수 표시잖아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음수 표현 방식 아니니까. 그래서 1번은 바로 탈락이 되고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1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1111이 2의 보수법에서는 0000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앞 문장하고의 의미도 잘 통하죠. 예. 이게 국어적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이거 계산해야 되고 어쩌고 예.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수학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국어적으로 이 문제점은 여기서 왔고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보면 이렇게 답이 되는구나라고 사실 답이 탁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 비문학이 지문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많이 따라간 것 같아요. 워낙에 수능에서 킬러 지문들이 다 비문학이니까. 그런데 지문이 어려운 거랑 문제가 어려운 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요번 3월 물론 뭐 지금 우리는 4월에 시험을 쳤지만 이 3월 모의고사의 경우 비문학 지문은 어려웠으나 실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시간이 벌써 27분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전국연합에 대한 평가와 설명은 이 정도로 하는데 혹시나 전국연합 평가 여러분들 정답 해설을 보고 채점하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요. 저기 EBS 온라인 클래스 질의응답 있어요. 거기 국어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세요. 거기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즉각 바로 대답을 못 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혹시나 질문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서 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연합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어렵게 느껴졌던 거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온라인 클래스 질의응답방 이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EBS 연계교재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